오늘은 고양이들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고양이 좋아하시나요? 강아지만큼 고양이의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충 몇 종류만 꼽아보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코리아 숏헤어, 푸른 털을 가지고 있는 러시안 블루, 하얗고 긴 털의 페르시아 고양이, 태국 샴 지방의 샴 고양이, 그리고 가장 큰 고양이인 메인쿤, 털이 없는 걸로 유명한 스핑크스 고양이 등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스핑크스 고양이는 뭔가 비주얼이, 이름도 그렇고 뭔가 이집트에서 아주 오랫동안 키워온 그런 고양이 같은 이미지인데요. 사실 이 스핑크스 고양이는 이집트에서 나온 고양이가 아니라 1960년대 캐나다 토론토에서 자연 발생한 고양이입니다. 털이 없는 고양이가 그 시초죠. 아주 실망스럽게도 이 스핑크스 고양이가 이집트에서 발생한 고양이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집고양이의 조상은 약 10,000년 전부터 인간이 길들인 아프리카 들고양이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핑크스 고양이는 털이 아예 없어 보이는데 그 약간 복숭아 같은 느낌으로 있어요. 뭔지 알죠? 되게 짧고 가늘고 얇은 털이 다다다닥 나 있어. 그래서 꼬리를 보면 꼬리에는 또 털이 나 있기도 하다. 잔털처럼. 근데 또 이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또 단점이 뭐냐면, 이 스핑크스 고양이가 되게 비싸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고양이를 댔다가 털을 싹 다 깎아버려. 털을 다 민 다음에 스핑크스 고양이라고 그러고 팔아. 그리고 고양이를 딱 데려왔는데, 아, 스핑크스 고양이네 하고 딱 봤는데 애가 갑자기 털이 자라. 그런다. 자,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서도 인류 역사상 고대 이집트만큼 고양이를 사랑한 나라는 없었어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흉내내어서 미우라고 부르며, 쥐는 물론 코브라까지 잡는 이 고양이를 매우 길하다 여겼고, 고양이의 빛나는 눈을 보고는 태양신의 쌍둥이라거나 빛에 따라서 변하는 동공이 마치 달이 차고 기우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고양이들이 너무 예쁜데 먹이를 안 줘도 알아서 사냥해서 먹이도 찾아 먹어. 근데 그 알아서 찾아 먹는 먹이의 사냥이 인간들한테 막 도움도 돼. 쥐도 잡고 코브라도 잡고. 그러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양이는 이집트에서 날로 위상이 드높아졌고, 고양이를 기르는 것이 점점 장려되고, 원래는 암사자의 얼굴을 한 신이었던 바스테트 신마저 고양이 얼굴에 여성의 몸을 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거의 신격화된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신이잖아. 만약에 실수라도 고양이를 다치게 하거나 죽인다면 사형에 처해질 정도입니다. 기원전 1세기 무렵에 그리스 역사가인 디오도로스 시켈로스에 따르면, 만약 이집트에서 누군가가 고양이나 따오기 같은 신성한 동물을 살해할 경우 파라오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군중은 고양이 살해자에게는 요만큼의 자비도 보이지 않았고, 아주 잔인한 처벌을 요구했으며 가끔은 재판 없이 그냥 사형을 때려버리기도 했습니다. 만약 고양이를 살해한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얄짤없어요. 이집트가 과거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을 때 약간 이렇게 막 아이 딸랑딸랑 아이고 로마 이렇게 했어야 됐을 시절, 로마의 군인이
수레바퀴로 고양이를 깔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걸 목격한 이집트 사람들은 극도로 분노하면서 고양이 얼굴을 한 바스테트 여신의 복수를 해야 한다고 몰려듭니다. 파라오가 보낸 관리들이 이거는 단순한 교통사고다. 그렇게 흥분하지 말아라. 로마 군인이다. 라면서 군중을 달래보기도 하고 이 군인 역시 봐! 내가 로마인이야! 하면서 협박을 해보고 설득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만약에 다른 범죄였으면 이 로마 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벗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고양이 살해는 예외입니다. 결국 이 로마 군인은 역사가 디오도로스 시켈로스가 보는 앞에서 처형됩니다. 살면은 격이 달라요. 자, 이렇게 고양이를 사랑한 이집트인들은 자기가 사랑했던 고양이가 세상을 떠나면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눈썹을 밀어버렸어. 눈썹을 밀고 통곡을 하면서 그 눈썹이 다시 자랄 때까지 고양이를 애도했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죽으면 눈썹을 밀고 저승으로 잘 떠날 수 있도록 마치 사람처럼 미라로 만들어줬어요. 자, 이 고양이 미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 옆에 사람이 좋아했던 걸 같이 묻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유나 쥐로 만든 미라를 같이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똑같이 관을 만들어 넣고. 그래서 1888년 이집트 베니 하산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고양이 미라가 8만 구나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집트인들은 만약에 건물에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불을 끄는 것보다는 안에 있는 고양이를 구하는 게 더 급한 업무였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화목하고 지금 고양이랑 이집트인들이 꽁냥꽁냥 너무 해피한데 이런 이집트인들의 고양이 사랑이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기원전 525년 페르시아의 왕 캄비세스 2세는 이집트 북동부의 가장 중요한 요새였던 펠리시움을 공격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 캄비세스 2세는 펠리시움을 딱 공격하려고 보니까 그 안에 최신식 무기들이 쫙 있는 거예요. 방어력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군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 이집트인들이 고양이를 사랑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캄비세스 2세는 병사들을 몰래 풀어서 주변의 동물들을 모아오라고 지시했어요. 뭐 개, 따오기, 자칼, 몽구스, 고양이, 뭐 특히나 그 중에서도 고양이를 더 많이 모아오라고 했는데 이 동물들은 모두 이집트에서 신으로 섬기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몇천 마리의 동물을 모은 페르시아 군대는 이걸로도 부족했는지 방패에다가 고양이를 그려넣기도 했어요. 얼마나 귀여웠을 거야. 방패에다가 고양이를 막 그려놓고 막 이렇게 무슨 메두사 얼굴도 아니고 고양이 얼굴이 이렇게 이게 뭔 짓인가. 뭐든 뭐 신의 정기를 받아서 승리를 하려나 싶지만 사실 전혀 다릅니다. 마케도니아 학자 폴리아에누스의 전쟁술에는 당시 상황을 캄비세스 왕은 개, 양, 고양이, 따오기 등 이집트인이 신성하다고 여기는 동물을 선두에 배치했다. 이집트인은 자신이 숭배하는 동물이 다칠까봐 작전을 중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투가 딱 시작됐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몇천 마리의 동물을 앞세우고 와악 하고 들어와요. 근데 이집트인들도 쳐들어온다 와악 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신성한 동물들이 나를 향해 막 달려와요. 다리에 힘이 막 풀리는 거야. 이거 어떡해?
만약에 실수로라도 고양이 한 마리만 죽여도 이거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나라인데. 자, 그러자 신으로 모시는 고양이가 차마 다치거나 죽을까봐 이집트 병사들은 혹시라도 동물들을 맞출까봐 활도 제대로 당기지 못했어요. 자, 그러자 이 모습에 기세등등했던 페르시아 군대는 멀리서 오는 적들에게 고양이를 집어 던지면서 전진합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페르시아가 고양이를 앞세우고 이집트를 공격한 펠리시움 전투에서 이집트인이 5만 명, 페르시아인이 7천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투에서 이긴 페르시아는 200년간 이집트를 통치하게 되죠. 엄청나죠? 이렇게나 한 전쟁의 승패를 바꿔놓을 만큼 사랑받았던 고양이는 중세에 들어서 신세가 역전됩니다. 현재까지도 이 고양이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재수없다라는 게 남아있긴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검은 고양이는 특히나 재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 있을 만큼 고양이는 불길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개는 사람들 모두가 키우지만 고양이는 마녀들이 키우는 동물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나서부터입니다. 중세 유럽을 한바탕 뒤집어 놨던 마녀 사냥과 함께 고양이 사냥 역시 자행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고대 이집트에서는 고양이 한 마리 죽을까봐 막 전전긍긍하면서 전쟁의 상황까지 역전시켰는데 어쩌다가 이런 취급을 받게 됐을까요? 농경사회에 접어들면서 인류는 곡식을 오랫동안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아무리 그늘지고 건조한 곳에 잘 저장을 했더라도 순식간에 쥐들이 몰려들어서 먹어대는 통에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양이가 쥐의 천적이라는 것 때문에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키우다 보니까 좀 별로였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나이 들었다고 필요 없다고 잡아먹기도 애매하고 발정기가 오면 밤마다 울어대니까 너무 시끄러웠던 거죠. 거기다가 대놓고 친근함과 충성심을 표현하는 개들과는 달리 고양이는 먹이고 챙겨주고 예뻐해줘도 자기가 내키지 않으면 불러도 안 오고, 아이고 이쁘다 이러면서 안아주면 흘러내려서 빠져버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손방망이로 냥냥 펀치를 날려버리니까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 동물은 뭐지? 게다가 사냥은 개들은 보통 주인이 물어와! 그러면 물어오잖아. 근데 고양이는 말도 안 듣는 데다가 밤 시간대 다들 잘 때 엄청 조용할 때 음흉하게 뒤에서 이렇게 쥐를 쳐다보고 있다가 한 번에 왕! 이렇게 잡는 거지. 거기다가 한 번에 탁 물어 죽이는 것도 아니고 막 괴롭히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고 밤마다 싸돌아다니며 약자의 고통을 즐기다니 악마다! 라는 생각이 유럽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 악마의 모습이 덧씌워지기 시작하면서 악마는 죄인을 가지고 놀곤 한다. 마치 고양이가 생쥐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고양이의 눈 역시 고대 이집트에서는 막 다리 차고 기우는 것 같고 마치 태양신의 쌍둥이 같고 너무 예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했지만 중세 유럽에서는 밤만 되면 눈이 빛나는 게 역시 악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생각 때문에 중세 유럽 사람들은 악마는 마녀와 이교도를 만날 때마다 검은 고양이로 변신해서 나타나며 이교도들은
고양이로 변한 악마의 엉덩이에 키스를 하고 마녀들은 악마의 숭배자로서 악마처럼 고양이로 변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고양이를 괴롭히거나 고문을 하는데 혹은 죽이는데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뭐 문제의식이 뭐예요? 마녀랑 고양이랑 늘 함께하는 존재이며 마녀는 고양이에게 마녀의 피를 먹이고 고양이는 마녀가 시키는 대로 하거나 마녀 자체가 변신한 것이다 라는 믿음이 갈수록 커져갔죠. 사람들은 한 번씩 고양이로 변한 마녀를 봤다 라면서 내가 돼지우리에 고양이가 있길래 그 고양이 오른쪽 뒷다리를 곡괭이로 꽉 후려쳤더니 저쪽 오솔길에 혼자 사는 그 수상한 여자가 다음날 오른쪽 다리를 절고 다니더라. 이거 분명히 마녀가 고양이로 변신하기 틀림없다. 라든지 얼마 전에 그 숲에 있는 노파한테 비키라고 내가 욕을 했는데 얼마 뒤에 웬 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 집 소 등에 앉아 있는 거야. 그 소가 갑자기 다음날 피를 토하고 죽었는데 이거는 마녀의 저주가 틀림없다 라는 소문이 무성하여 고양이는 마녀와 함께 배척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모든 악순환이 그레고리오 9세 교황이 내렸던 교서로 인해서 더 악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레고리오 9세 교황은 1233년 6월 13일에 교서를 통해서 악마 숭배자들에게 철퇴를 내려야 하며 악마의 분신인 검은 고양이를 무조건 죽이고 키우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라면서 이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당시 마르부르크 콘라드 종교재판관은 고문을 통해서 어떤 고문인지 아시죠? 고문을 통해서 악마 숭배자들 몇 명을 찾아냈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털어놓은 이 악마 루시퍼와 검은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받은 그레고리오 9세 교황은 당시 독일 주교들에게 마르부르크 콘라드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두 다 내어줘라 라면서 이 끔찍한 악마 숭배자들의 뿌리를 뽑아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악명 높은 마녀 사냥과 더불어 고양이 학살이 시작됩니다. 이 교서로 인해 정확히 몇 마리의 고양이가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로 인해 고양이는 악마의 하수인이다 라는 생각이 더더욱 굳건해졌고 이는 곧 저주를 풀려면 고양이를 고문하거나 죽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절박했을 수 있어요. 진짜로. 내가 뭔가 하는 일이 다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욕을 했는데 우리 집 소가 막 죽고 그런 거 보면 진짜 절박해서 고양이를 처음에는 몇 번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죽이는 게 점점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거죠. 그냥 좀 그날 하루 뭐 다리가 삐끗했다던가 뭐 혀를 씹었다던가 그럼 진짜 너무 재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냥 막 고양이를 고문하거나 죽이거나 막 그래요. 점점 죄의식 같은 게 사라지고 고양이를 죽이는 게 너무나 아무렇지 않고 당연한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고양이를 죽이는 일이 장난처럼 변해서 전 유럽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놀이가 됩니다. 어떤 놀이가 있었냐면 고양이 박치기 놀이가 있어요. 고양이 박치기라니 이게 뭐지? 고양이 박치기는 젊은 남자들이 재미를 위해서 하는 놀이였는데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고양이를 산채로 기둥에 못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빡빡 민 남자들이 손을 뒤로 하고 무릎을 꿇은 채로 기둥에 못 박혀 있는 고양이에게 박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기둥에 산채로 못이 박혀가지고 살아있는 고양이가 아플 거 아니에요. 아프니까 발톱으로 막 사람들을 핥히는 거죠. 박치기를 하는 그 민머리의 남자를 막 핥히는 거야. 그게 이 놀이예요.
그래서 이 놀이에서 승리하려면 최대한 적게 핥힘을 당하면서 고양이를 빨리 죽여야 되는 거죠. 최대한 빨리 고양이를 세게 박치기를 해서 죽이는 놀이입니다. 당연히 끝나고 나면 다들 고양이의 피를 뒤집어 쓴 모습이 되죠. 또 고양이 오르간이라는 악기도 있었습니다. 오르간 안에 살아있는 고양이를 묶어놓고 오르간을 연주할 때마다 고양이 몸이나 수염, 꼬리가 당겨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고양이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고 이 비명 소리가 악기 소리였다고 합니다. 또 고양이 목숨 내기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건 고양이 꼬리에다가 무거운 돌을 막 매달아 놓고 물에 딱 집어넣은 다음에 얼마나 이 고양이가 버틸 수 있는가 하는 놀이인 거예요. 나는 1분 건다. 야, 고양이가 1분? 말도 안 돼. 야, 나는 30초 걸어. 이러면서 진짜 가관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볍게 즐기기 시작했던 놀이가 점점 일이 커져서 축제가 됩니다. 벨기에 서부 도시인 이프레라는 곳에서는 고양이 축제인 카텐스투트가 열리게 되는데 이게 말이 축제지, 이 카텐스투트라는 축제는 악마를 물리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이래요. 마을 중앙에 있는 종탑 꼭대기에서 살아있는 고양이를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한데 모아서 불살라요. 이게 악귀를 물리치는 축제인 거예요. 자,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지역, 특히나 덴마크에서는 사순절 앞 일요일에 파스텔라운이라는 축제를 벌이는데 이게 약간 할로윈이랑 비슷해요. 근데 할로윈이랑 다른 건 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절이 열리는 날이니까 1년을 위해 모든 악이 죽어야 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양이들, 특히나 검은 고양이들이 몰매 맞고 집단 학살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되면 고양이를 잡아서 나무 통에 넣어놓고 이 통을 나무에다가 이제 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몽둥이를 들고 통을 한 번씩 이렇게 때립니다. 이건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놀이였어요. 너무나 건전한 놀이였던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몽둥이로 한 번씩 이렇게 통을 때리는데 만약에 통에 구멍이 딱 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양이 여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통을 완전히 딱 부쉈다. 그러면 고양이 왕이 되는 겁니다. 이 놀이는 통에 구멍이 나서 고양이가 달아날 때까지 계속됐고 공포에 질린 고양이가 황급히 달아나면 주변에 있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를 쫓아가서 죽을 때까지 폭행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축제예요. 이건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축제인데 물론 지금은 희생된 고양이의 넋을 기리는 형식으로 고양이 축제를 진행을 하며 다행스럽게도 종탑에서 고양이를 집어 던지면서 시작하는 건 똑같이 종탑에서 던지긴 하지만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이 인형으로 대체됐어요. 그래서 밑에서 이걸 딱 받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가 바뀌었고요. 고양이 퍼레이드, 고양이 전설 이야기하기, 고양이 분장 등을 하며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즐기고 노는 축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가 든 통을 때리는 이 축제는 좀 바뀌었어요. 통 겉에다가 고양이 그림을 그립니다. 요 통 앞에 검은색 고양이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요 위에 왕관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도 똑같이 고양이 여왕과 고양이 왕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왕관을 같이 파는 거예요. 아이들이 통을 때리면 그 통 안에는 젤리 같은 거, 사탕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떨어지는 거죠.
자, 이처럼 고양이를 통에 넣어서 괴롭히거나 태우는 일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흔히 벌어졌는데, 중세 사람들은 마법이 깃든 물건을 태우면 행운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양이를 산채로 태우는 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고양이를 태우는 일이 점점 늘어나서 16세기에 들어서는 한여름 축제로 바뀌게 돼요. 축제에 쓸 고양이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은 고양이를 망치나 몽둥이로 후려치고 뼈를 부수며 잡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광장에 캠프파이어를 하듯이 장작을 막 모아놓고 고양이들을 넣은 자루를 공중에 딱 매단 다음에 그 밑에 불을 지펴요. 그러면 불길이 막 거세지면서 자루가 막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양이들이 막 자루 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막 치겠죠. 자루 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나중에 불길 때문에 이 자루의 밑바닥이 딱 타서 구멍이 뚫리면 그대로 고양이들은 불길 속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산채로 죽이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고양이가 불에 딱 닿는다고 그렇게 죽어요? 아니죠. 근데 잡으면서 뼈를 다 부숴놨잖아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다리가 부러진 상태로 불길 안에서 산채로 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고양이의 비명과 악단의 연주를 한꺼번에 들으면서 즐겼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고양이를 철창에 매달아서 불 위에 올려 죽이는가 하면 화형시키듯 장대에 묶어서 태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이렇게 고양이들이 고통을 받는 와중에 한 번 더 오명이 더 씌워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고양이가 전염병을 불러온다는 거였어요. 흑사병이 창궐하여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그 시기, 사람들은 검은 고양이가 재수없다, 악마다, 저주를 뿌린다, 질병을 퍼뜨린다 라는 이야기가 퍼지자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서운 전염병, 정말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도 모를 그 전염병보다는 대상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고양이에게 모든 누명을 다 갖다 씌운 거죠. 사람들은 욕할 대상, 죽일 대상이 정해지자 무자비하게 주위에 있는 고양이들을 다 학살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직 흑사병이 돌지도 않은 장소에서는, 아직 흑사병 오지도 않았는데 수천 마리의 고양이가 다 죽어났어요. 정작 흑사병의 병균을 가진 벼룩은 쥐에 붙어서 흑사병을 이제 멀리 퍼뜨리고 있겠죠. 이런 점들 때문에 몇몇 학자들은 쥐를 죽일 길고양이들 약 20만 마리가 이때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세상의 흑사병이 더욱 창궐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1765년에 금지되기 전까지 이렇게 온갖 방법으로 고양이를 불태워 죽이는 일은 계속되었고, 축제에서 환호성을 지르는 평민부터 30년 전쟁 종전 기념으로 고양이 화형식을 열어서 직접 고양이를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서 고양이가 불타는 것을 보며 춤을 추던 루이 14세에 이르기까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즐기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에 새까맣게 타버린 고양이 시체는 행운을 가져오는 기념품이었습니다. 굳이 축제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악마를 몰아내야 된다라면서 새끼 고양이의 귀를 자르거나 다리 하나를 부러뜨리는 등 고양이를 불구로 만들었고, 집을 지을 때 그 집에 악을 몰아내야 된다라면서 살아있는 제물로 고양이를 벽 안에 집어넣고 공사를 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중세 건축물을 보수하거나 철거할 때면 미라화된 고양이의 사체가 벽 안에서 발견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옛날에 그 고양이 학살이라는 게 있었어. 1730년대에 고양이 학살이 한번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게 뭐 러다이트 운동이 터지기도 전이잖아. 그러니까 뭐 기계가 제대로 산업화가 되지도 않았고 막 진짜 그 노동자들 열악한 상황 있죠. 딱 그 진짜 완전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하루 막 월차 내기도 힘들고 그런 연차 내기도 힘들고 그런 때였어요. 막 주인들한테 막 학대받아가면서 너는 이 일도 제대로 못하냐 이러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 노동자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을 할 이때 이제 주인집 놈들이 고양이를 키웠던 거야. 근데 이 고양이들이 팔자가 너무 좋은 거야. 막 따뜻한 데 누워갖고 뒹굴거리면서 이쁨이나 받고 막 자기들보다 좋은 음식 먹고 막 혹시나 막 발바닥 젤리 한번 딱 보여주면 막 주인들이 막 깨깍깨 이러면서 막 넘어가니까 일꾼들한테 고양이는 그냥 상전이었던 거죠. 근데 뭐 거기까지는 그냥 좀 참아줄 수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유명한 셀럽들이 뭐 고양이한테 전 재산을 물려준다, 뭐 개집을 짓는다면서 우리 집보다 좋은 2층 집 지어줘도 그냥 야 다음 생에는 나도 저런 개나 고양이로 태어나야 되겠다 하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이 1730년대에 인쇄 공장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 르발리나 니콜라스가 느끼는 불편은 실제로 딱 와닿는 거였어요. 이게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딱딱한 바닥에서 자면 잠이라도 제대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잠을 안 재우는 거죠. 누가? 고양이가. 고양이가 발정이 나면 밤새도록 우니까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한두 마리면 그냥 발정긴갑다 하고 그냥 뭐 쫓아냈겠죠. 뭐 돌을 집어던진지 곡괭이를 집어던진지 뭐 어쨌든 고양이를 쫓아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주인집이 고양이를 25마리를 키웠던 거야. 애지중지 그냥 막 물고 빨고 죽어. 근데 이 막 25마리 고양이가 막 지붕 위에서 창문 위에서 막 밤새도록 울어 제끼는 거죠. 잠을 못 자는 거야. 야 이게 고문 중에서도 잠 안 재우는 고문이 제일 힘들대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이 돌아가고 이 고양이를 잡아 죽여야 되겠는데 차마 주인집 고양이를 직접 갖다 닦아 팰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갚아주기로 합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주인 부부가 자는 방 창가 바로 위 지붕으로 올라가서 며칠 동안 고양이 울음소리를 똑같이 흉내냈던 거예요. 자기들이 못 잔 만큼 주인도 못 자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양이를 사랑해도 이 주인집도 며칠 밤을 못 자잖아. 그러니까 이게 돌아버린 거예요. 결국 고양이를 없애버려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때나 싶었던 노동자들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분노로 인해서 막 나무 몽둥이랑 쇠막대기 막 갖고 왔고 고양이를 막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양이 대학살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길거리까지 나가가지고 막 눈에 띄는 고양이랑 고양이는 죄다 잡아 죽였고 도망치다가 잡히거나 맞아서 뼈가 부러진 고양이는 포대에 딱 담아가지고 광장에 끌려와요. 그런 다음에 고양이 모의 재판을 벌이는 거야. 제일 처음 재판을 받았던 건 그 자기를 못 자게 했던 주인집 고양이. 주인이 제일 아꼈던 고양이. 그래서 이 고양이들에게 모의 재판을 내린 다음에 너희들에게 교수형을 처한다. 땅땅땅 이래놓고 광장에다가 고양이 목을 매달아 버린 거예요. 근데 고양이 하나하나 목을 다 매달 순 없잖아요. 고양이들이 또 하도 이렇게 흐물거리니까 제대로 잡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한 대 모아다 불태워버립니다. 근데 이를 본 주인 마님이 비명을 질렀어요. 너네들 지금 무슨 짓이야? 고양이를 우리 집에서 없애라고 했지 누가 너네들한테 죽이라 그랬어? 이러면서 막 화를 냈는데 노동자들은 그냥 씩 보고 웃어요. 주인 마님이 키우는 그런 고양이 아니에요. 주인 마님이 키우던 고양이는 이미 달아났죠. 이건 그냥 광장에 있던 고양이입니다. 증거 있어요? 이래버린 거죠. 그러니까 달리 손 쓸 방법이 없었던 이 주인집 부부는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이를 본 일꾼들은 이거에 대해서 막 낄낄거리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부르주아들에게 복수를 했다라는 생각에 아주 통쾌했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이 일이 1730년대에 일어났어요. 약 5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프랑스 혁명. 고양이를 잡아다 죽이는 이 사람들이 목표가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목표가 부르주아로 바뀌었던 거죠. 과거에는 부르주아들한테 눌려서 부르주아들이 키우는 고양이나 잡아다 죽였는데 50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고양이가 사람으로 바뀌었던 거죠. 자기들을 학대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를 죽이기도 했는데 이후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양이의 이미지가 바뀌기도 했어요. 당장 볼 수 있는 변화만 해도 고양이를 직접 불태우던 루이 14세와는 달리 루이 15세는 고양이를 아껴서 대신들에게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왕이 고양이를 딱 줬어. 근데 거기다 대고 저기 전하, 고양이는 악마입니다만 혹시 악마 숭배자세요? 라는 얘기를 짓거릴 수 없었던 신하와 성직자들은 고양이가 악마다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이제 슬슬 뭔가 왕이 나를 청해서 고양이를 주긴 했는데 너들은 이런 거 없지? 라면서 선물 받은 고양이를 자랑하고 다니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프랑스 내에서는 고양이를 마녀 대신 태우는 등의 마녀 재판이 벌어지자 이를 들은 루이 15세가 격분해서 해당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다가 신하들이 너무 가혹하다 라고 하여 관련자 일부만 10년에서 15년형의 징역형을 때려버립니다. 그러자 이후 고양이 몇 마리 태워 죽이면 10년 이상 징역형을 살게 된다더라 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고 고양이를 태워 죽이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왕 말고도 이후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가진 유명인들이 고양이 덕후였기 때문에 점점 고양이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게 되고 지금에 이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유럽 역사의 고양이 이야기를 알아봤는데 그럼 한국에서는 어땠을까요? 한국에서는 아직도 고양이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으니까 역시 과거에도 그렇게 막 고양이를 학살하진 않았지만 고양이를 죽이거나 그러진 않았을까요? 한국에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랑 부정적인 이미지가 동시에 내려왔어요. 숙종은 고양이 금손이를 키웠으며 이 금손이의 양아치 짓이 숙종실록에 나타나기도 했고 이후 숙종이 사망하자 이 금손이는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굶어 죽었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올 만큼 왕의 예쁨을 받기도 했고 전해 내려오는 한 이야기에 따르면 한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긴 한데 어떤 한 부부가 고양이를 키웠었는데 어느 날 그 고양이가 밥솥을 뛰어넘더래요. 세상에 너무 재수가 없잖아. 아니 어떻게 고양이 주제에 밥솥을 막 넘어다녀요? 털 날리게? 그러자 재수 없다면서 부부가 이 고양이를 죽입니다. 근데 이후 이상하게도 어린 아들이 어느 날 고양이 울음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소리가 이상해서 딱 쳐다보면 아들이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거죠. 너무 불길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짠짠짠짠 틀림없이 나타나는 노승이 나타나서 집안을 쫙 살펴봅니다. 자, 근데 이 고양이가 뛰어넘었던 밥솥 위 지붕에 100년 묵은 지네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죽이던 날 지네의 독이 밥 안에 들어갔고 주인이 이를 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양이가 밥솥을 뛰어넘으면서 방해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 이야기지. 근데 노승은 고양이에게는 복수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신이 죽은 원한을 풀려고 한다
라며 원귀를 물리치라고 조언했고, 부부는 닭 3마리를 고아서 개한테 먹인 뒤에 개와 고양이 귀신을 싸움을 붙입니다. 파이트! 빰! 자, 그러니까 개가 싸워 이겼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고양이는 정확하게 선이나 악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영물로 취급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거죠. 자, 이렇게 영물로 취급받던 고양이는 최근엔 한동안 핍박을 받았지만 요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서 음식물 쓰레기 피해를 해결을 하고, 잡아서 중성화를 하고 다시 풀어줌으로써 발전기의 소음을 해결하는 등 함께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원래는 막 최근에는 길고양이가 막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고 그래서 뭐 너무 더러워진다, 고양이가 밤만 되면 발전기라서 너무 소음을 낸다, 애 울음소리 너무 재수없다 라면서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니까 고양이는 재수없는 동물이다 라면서 잡아 죽이기도 했지만 요즘은 좀 바뀌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고대 이집트부터 최근까지의 고양이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